자, 첫째 시간 때는 이제 1시간 놀았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씩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제가 또 그 하시면서 강조점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거는 조금씩 이제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자, 우리가 법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편하니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 이기적이니까 왜 우리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말 사면 마부 들이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니까 공동생활의 결과 이렇게 분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다 규칙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말은 규범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 내지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나눠보면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자, 수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이걸 다 때려 훔쳐서 이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특히 좀 중요한 것들은 자,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규칙들을 별도로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처럼 사람의 공동생활 영역 가운데 법의 지배를 받는 영역, 자, 법이 지배되는 영역, 요거를 자, 법률관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법규범 이외에 다른 생활규범이 적용되는 영역, 요거를 비법률관계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법률관계만을 볼 겁니다. 그러면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는 법률관계하고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비법률관계, 이거는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법의 지배를 받느냐, 법 이외에 다른 규범의 지배를 받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규범과 달리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그래서 법규범의 특징 자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규범과 달리 강제력이니 구속력이니 하는 거, 이게 생긴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힘. 자, 요거를 자, 강제력, 구속력,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권리니 의무니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를 권리 의무 관계 혹은 권리 관계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의무라는 말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뒤집으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 자, 요거 이제 요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법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공법이니 사법이니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자, 이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들 간의 분쟁이냐 혹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이냐에 따라서 공법이니 사법이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 민법은 자,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이니까 민법은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들을 쭉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은 크게 돈 문제, 재산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요것들은 이제 재산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외에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요거는 이제 가족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에는 요거는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재산법이, 자, 재산법이 대충 한 700개 내지 800개 정도 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재산법도 크게 나눠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요게 1조부터 184조까지 해서 조문이 한 200개 가까이 되는 조문인데 그게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요 중에 일부, 그리고 185조부터 시작해가지고 372조까지 해가지고 요게 물권법 해가지고 한 또 200개 되는 조문입니다. 요 중에 일부, 그리고 채권법 해가지고 373조부터 시작해서 자 766조까지 해가지고 요것도 한 400개 되는 조문입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계약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2번입니다. 우리 민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우리 민법,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우리 민법의 편제를 한번 봅니다. 편제를,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는 거고, 편제를 보시는데, 그거 보시게 되면, 자, 이 지금 우리 법조문 순서는 이게, 자, 민법 총칙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조문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자, 안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그 다음 채권법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2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법의 구성 및 편제해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민법은 크게 자, 재산법하고 가족법에서 요래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족법은 필요 없고 재산법인데, 재산법을 보니까 자, 편제가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요 재산법을 자,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요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 그림을 그려서 요게 민법 총칙이다라고 해서 요렇게 그림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민법 총칙이 제일 어렵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근데 요것 때문에 민법 총칙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를 냅니다. 자, 자, 까마귀하고 참새에 대해서 한번 비교 설명해 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숙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이, 자, A라고 하는 분이, 자, 과제를 요렇게, 자, 요렇게 수행을 한 겁니다. 까마귀, 이거 새다. 까마귀, 이거 까맣다. 까마귀, 이거 아침부터 깎아골면 재수 없다. 까마귀, 이거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새, 이것도 새다. 두 번째, 요거 술안주로 괜찮다. 그리고 요거 요새는 전부 중국산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 끝 해서 자, 한 분이 이렇게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B라는 분은 자, 요렇게 과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까마귀고 이게 참새인데, 자, 까마귀와 참새의 공통분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까마귀와 참새의 공통분모 어떤 점이 같습니까? 둘 다 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은 자, 까마귀가 참새, 자, 이렇게 요 둘 다 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새는 날개도 있고, 그리고 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새는 어떤 종류가 있다. 까마귀도 있고, 참새도 있고, 타조도 있고, 봉황도 있고, 뭐 짭새도 있고, 뭐 많다 해가지고 자, 쭉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러니까 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참새와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르냐라는 거, 요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 참새가 까마귀와 다른 특징은 요런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자, 만약 여러분이 점수를 주신다라고 하면 A라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 것 같습니까? B라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 것 같습니까? 이게 좀 더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중원부원 똑같은 말을 계속 두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번 반복할 거를 그냥 미리 뽑아갖고 설명하고 다른 특징들 설명하고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법을 만드는 방법도, 즉 민법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어떤 나라는 이렇게 쭉쭉 나열하는 이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공통의 특징을 미리 뽑아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 법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그러면 A 방식이냐 B 방식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방식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게 로마의 옛날에 로마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법을 이래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로마식 편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요런 방식이 독일에서 요런 방식으로 민법을 만들어 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독일식 편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자, 우리 민법은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민법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어디 유학을 많이 갔냐라고 하면 예, 독일에 많이 갔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법을 일본 놈들이 자 이제 자기들 민법을 만들었고요.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근대 민법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설명합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새다. 그리고 새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새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해가지고 그걸 쭉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거부터 계속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뭐 몇 시간 동안 자가 떠드는데 자가 지금 뭔 얘기하나? 그래 이것만 들으면 뭐같이 생각되면 저기 자가 지금 닭을 말하나? 비둘기인가? 오리인가? 잘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 낫습니까? 이게 낫죠. 이게 나은데 조금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보다는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법 처음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민법 총칙해가지고 떠드는 얘기가 자가 지금 소련말 하나 아니면 뭐 외교 얘기하나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보자마자 한 방에 해결된다라는 거는 뭔가 특출나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많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 외에는 한 방에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아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 재산법도 크게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물권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라고 하면요. 사람이 물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이런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고 그 물권에 대한 법 규정들을 물권법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떤 권리냐라고 하면 채권할 때 채자를 이랬습니다. 자, 요래 쓰는데 요거 자세히 뜯어보면 요게 사람할 때 사람인 더하기 우리 왜 책임진다라고 할 때 책임할 때 책자 요게 합쳐놓은 게 이제 채입니다. 채권 받을 때 요 채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법이냐라고 하면 뭔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자 이런 권리를 채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 채권에 관한 법 규정들을 채권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한테 대해서 뭔가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자, 물권이라는 이 권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이 물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서 이득을 얻는 권리다라고 해서 지배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뭔가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청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청구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자, 갑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을을 찡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명 사이에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 아이고, 그래, 어제 꿈자리 사납던데, 그래, 아이고, 뭐, 그냥 액땜했다 칠게요 해서 이 사람 가겠습니까? 아니죠.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예를 들자면 분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얘한테 대해서 돈 물어 달라 그럴 거고, 이 사람은 뭡니까? 못 준다 그럴 거고, 그럼 두 명 사이에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자, 우리 민법 750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런 권리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거 보실 겁니다.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차가 사람을 찡갔다. 자, 그러니까 차가 백지로 사람 찡긋했습니까? 아니면 야가 일부러 찡갔든지 아니면 부주의하게 딴 데 먼 산보다 찡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가 사람을 찡긋는 행위 자체는 즉 우리 민법 750조를 보시게 되면 고의, 일부러 또는 과실, 과실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일부러 또는 지잘못으로 인해서 자,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 행위로 차가 사람을 찡긋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 같겠습니까? 아니면 허용이 안 되겠습니까? 법의 위반이 됩니다.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라는, 야, 손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다리 부사진 것만큼 손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다리 부사진 것 외에 뭡니까?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 살 떨려. 그러니까 손해가 났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요건이 만약 갖춰진다라고 한 우리 민법은 750조에서 얘한테 뭘 준다라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걸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요래 규정을 둬놨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채권이냐 물권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손해배상 청구권이 만약 물권이다라고 하면 물권은 어떤 권리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야는 찡기는 순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얘한테가 야 내려 해가지고 이 차 가지고 가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가가지고 뭡니까? 팔아갖고 문제지 뭐 아까 전기 살 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전기값 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 그 뭐 몇만 원 빼고 그리고 자 내 오늘 하루 일당 그것도 빼야 되고 그래서 고래 빼고 나머지는 가가 해서 이래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이게 채권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차한테 대놓고 니 내 왜 찡갔노? 돈 물어주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내 찡갔어요? 그래서 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채권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나오네요. 그래, 이게 대표적인 채권들입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채 샀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한 채 샀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요 사람을 소유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소유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이런 권리도 있습니다. 소유권은 내한테 있다, 니한테 있다. 그리고 혹시 왜 저당권이니 전세권이니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저당권 설정했다, 뭐 전세권 설정했다,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나중에 그런 권리도 보게 될 텐데,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 권리는 그러면 과연 물권이냐, 채권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자, 여러분이 아파트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까? 왜 살 수 있습니까? 내 거니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내 거니까. 그리고 세 줄 수 있습니까? 세 줘갖고 내 월세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소유권이란 이 권리는 대표적인 이겁니다. 물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사람이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라고 하면 물건을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수익도 할 수가 있고 처분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물건이 가지는 모든 기능을 다 완벽하게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뭐 하나씩 예를 들었는데 자, 지금 물권이 채권이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거 앞으로 배워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배워 나가야 될 내용인데, 자, 물권은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지배권. 그리고 채권은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청구권.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권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힘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도 힘이 센 권리가 있고 약한 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그럼 뭐가 더 세 보입니까? 지배권이 더 세 보입니까? 청구권이 더 세 보입니까? 지배권이 셉니다. 그래서 물권이 세겠습니까? 채권이 세겠습니까? 이게 셉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보시게 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물권이, 즉 지배권인 물권이 청구권인 채권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셉니다.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혹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리가 이게 물권인지 채권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자가 갖고 있는 게 센 거 갖고 있는지 약한 거 갖고 있는지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거래 행위를 할 때,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자, 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요만큼이다. 혹은 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이만큼이다 라는 게 구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거래가 안전해지겠습니까? 불안정해지겠습니까?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가 갖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덜커덩 샀다라고 하면 자가 이런 거밖에 없더라. 혹은 이거 갖고 있더라. 여기에 따라서 내가 보호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물권은 채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훨씬 더 세니까 자, 내가 갖고 있는 게 혹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물권인지 채권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래가 틀림없이 혼란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요 물권, 요거는 채권보다 훨씬 더 센 권리니까 요거는 법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자, 물권은 법이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요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법정주의, 즉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의 것들은 전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이거겠지, 약한 거겠지 라고 생각해도 지금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자, 요거는 한 몇 주 뒤에 볼 겁니다. 8종류의 우리가 물권을 인정을 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해가지고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이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자, 이게 물권인지 채권인지 구별조차 안 된다 이래 되면 아직까지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가 되면 최소한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 빼놓고는 이게 센 거다. 그리고 이건 약한 거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 정도 하나 보시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이 집 주인입니다. 자, 주인은 이 집을 지르가 써도 되고 세줘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고 다 관계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갑이 요 집에다가 A한테 자, 집으로 하지 말고 요거는 요래 땅으로 하죠. 요 땅을 A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 얼마씩 받기로 하고 임대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애가 요 집을 은행에다가 제피고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리면서 요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야가 돈을 지금 이런 돈을 안 주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걸 팔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 달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회수를 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팔아보니까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A한테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각각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니 그리고 빌려준 돈 1억 빌려줬으니까 대여금 지급 청구권이니 이런 권리를 가지는 상태인데 자, 이제 야가 돈을 안 줘갖고 이거 경매에서 팔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A, B 두 사람이 갑으로부터 동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근데 자, 다 털어봐도 지금 얼마밖에 안 나옵니까? 1억 5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래 되면 돈은 어떻게 해결을? 분명히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내 돈부터 줘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내부터 받아가야지 해서 서로 싸울 거다라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니까 자, 법에서는 자,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자,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이라는 게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리가 세다 그랬습니까? 이게 세다 그랬죠? 그럼 집이 경매가 되면 야는 보증금 1억 중에 얼마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5천.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1억. 되겠습니까? 요래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거보다 세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거를 정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로서로 막 다 내 돈 1억부터 다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분쟁이 생겼을 때 2억이 되면 좋죠. 2억이 돼버리면 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다 털어도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 소위 말해 얘가 이거 이외에는 무자력 상태다. 자, 앞으로 무자력이라는 말을 자,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이 전문 용어로는 이거를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털 상태입니다.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이래 되면 이제 결국은 이거 갖고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억 주고 5천 줄지, 5천 주고 1억 줄지, 똑같이 7,500씩 갈라줄지. 그러니까 그런 분쟁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민법에서는 정해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3월달 넘어가 가지고 보시게 될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이라는 거로 크게 재산법은 나눌 수가 있고요. 물권은 자,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그리고 채권은 자, 사람이 사람한테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다라는 거. 요 정도는 감을 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물권인지 어떤 게 채권인지 자, 그거는 아직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물권은 채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물권은 반드시 뭡니까? 법으로 딱 정해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물권이고 딴 것들은 전부 다 휘발이 없는 채권으로 하자. 그래야지만 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권은 법정주의를 취한다라는 거. 요게 대원칙입니다. 자, 요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자, 재산법은 크게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권법, 채권법의 공통분모가 뭐겠습니까? 물권, 채권의 공통분모가 뭐겠습니까? 자,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분모. 물권법, 채권법. 공통분모가 뭡니까? 권법 아닙니까? 네, 법은 뭐 이 다 법은 이거 빼버리고 물권, 채권. 네, 공통분모가 뭡니까? 권 아닙니까?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모든 권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자, 우리 민법에 나오는 권리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해가지고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물권법에서 뭘 설명한다라는 겁니까?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권리가 채권과 다른 점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요러요러합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제가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핵심적인 단어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자,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민법이라고 하는 거, 법이 뭐다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법하고 법 아닌가 하고 구별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민법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공사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법은 크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요거만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 그럼 재산법은 다시 일에 나눠지는데 해가지고 물권이라는 것도 있고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시간에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뭐겠습니까? 권리. 앞으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권리를 볼 겁니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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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됐죠? 그래서 자, 오늘 보시는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 다음 시간 되면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남은 비정상이지 안 납니다. 내 설명을 드려도 저놈의 인간이 뭔가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근데 권리라는 건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권리라는 게,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권리가 뭡니까? 권리가? 자. 기억나십니까?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권리다. 법에 의한 구속이 의무다. 근데 의무는 별도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권리는 자,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요거를 권리라고 부르고요. 그 권리는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그런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요래 부르자. 그리고 사람한테 대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자라는 겁니까?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권리인데, 그래서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강제력입니다. 그래서 권리는 법상 인정되는 힘이다. 자, 요게 이제 권리의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니까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민법은 크게 재산법하고 가족법 요래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산법은 다시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즉 물권에 관한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다, 채권에 관한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래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물권이라는 권리, 요건 어떤 권리냐라고 하면, 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권을 지배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채권은 자,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청구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배권, 청구권 요거는 좀 익혀 놓으십시오. 앞으로 수시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은 물권법에 가면 네, 이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재산권도 크게 지배권이니 청구권이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놓고요. 자, 그래서 요런 단어들 자,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자, 요거만 봐도 자, 이 권리보다는 이 권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배권 요거는 반드시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 인정을 하자. 그래야지만 거래가 좀 안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자, 법으로 정하는 경우는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요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권 법정주의 요 단어도 조금 한번 봐 놓으십시오. 자, 요거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권하고 채권을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우리는 자, 이 두 개의 공통분모를 미리 뽑아서 자, 민법 총칙이라는 거를 자, 여기에서 설명을 쭉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총론, 총칙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총.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총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이런 것들의 공통분모 내지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물권, 채권의 공통분모가 결국 뭡니까? 권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민법 총칙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은 이제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권리, 민법 총칙이 또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어떻게 구성이 편제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봅니다. 제일 먼저 민법 총칙은 제일 먼저 권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권리는 어떤 게 있고 물권이라는 것도 있고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집에 대한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갖고 설명을 합니다. 요걸 갖고 설명하면 일단은 뭐를 설명합니까? 권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권리는 뭐고 그리고 권리에는 어떤 게 있고 라는 걸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이게 설명이 되면 그럼 이런 소유권 이거 누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소유권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만약 갑 이게 누구냐라고 하면 개입니다. 술 먹은 개 말고요. 진짜 개. 개가 주인으로부터 계집을 하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옆집 개가 자꾸 거기서 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 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개 두 마리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님, 자, 옆집 개 A가 자꾸 내 계집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자게 되는데 이래 되면 자, 원래 소유권이라는 게 아까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야 때문에 나의 사용수익, 이 계집에 대한 나의 사용수익 처분이 방해를 받습니다. 뭐 좀 해주세요. 라고 만약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갑, 개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또 A라는 개도 또 변론을 할 거 아닙니까? 판사님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판사들끼리는 전부 뭡니까? 개 짖는 소리죠. 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야가 개다.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그럼 이런 권리는
누가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민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연인, 자, 하고 법인 두 개밖에 없어요. 법인은 회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인은 산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자연인이 아니고 법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사람이면 전부 자연인입니다. 사람이면. 그러니까 권리는 누구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하고 회사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소, 말, 돼지, 뭐 용 혹은 귀신 이런 것들은 지명의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뭘 소유를 하고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산 사람들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명의로 삭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귀신은 이제 판사 머리맡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재산 내놔라 내 재산 내놔라 그러면 판사가 그거 뭐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권리는 자연인 또는 법인한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이 되면 그 다음 뭘 설명한다라는 겁니까? 이거 자연인 법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이게 설명이 되면 뭐가 남습니까? 그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뭔데? 이걸 설명하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권리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천년만년 이 집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자, 불사신, 불사인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지명의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을이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가지는 이유는 자, 야가 죽었다. 그래 상속받았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야가 팔아먹었다. 을이 샀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권리의 주체가 막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리라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자면 이 집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게 새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팔아먹었다. 그럼 권리의 주체도 바뀔 수가 있고요. 한번 집 지어놓으면 이 집 몇 년 갑니까? 10,000년, 20,000년 갑니까? 안 가죠. 중간에 붕괴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소유권도 이 집이 철거가 되면 소유권이란 권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도 사람처럼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에 해당되는 게 바로 권리에 자, 변동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 이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권리,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보십시오. 하나씩 뜯어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거 뜯어보고, 요거 뜯어보고, 요거 뜯어보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 이런 권리라는 것도 움직이더라. 자, 집 주인도 바뀔 수가 있고, 철거도 될 수가 있고, 새로 또 집이 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때려 훔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는 요겁니다. 이것들은 시험 범위 아닙니다. 요거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권리 변동.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권리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권리 변동, 일단 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권리가 변동된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권리의 주체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권리가 바뀌느냐? 그러면 이제 권리의 객체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정식으로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이것들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3번에 권리 경합과 충돌이란 말 나오고 4번에 권리 주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잠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4번까지는 정식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알아놓으면 여러모로 유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변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권리 변동은 자,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들어갖고는 잘
암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대로 그냥 저렇게 했구나라는 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전혀 안 나옵니다. 대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헷갈려갖고 처음에 공부하시다가 대충 이제 에이씨 그만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전혀 구애받지 마십시오. 이해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요 민법 총칙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럼 그거 보면 권리와 관련돼서 권리가 뭐다부터 시작해서 권리 분류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은 좀 익혀 놓으십시오. 자, 권리가 경합을 한다, 권리가 충돌이 된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 말은 좀 알아야 됩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땅 부닥치는 게 충돌 아닙니까? 땅 부닥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자, 경합하고 충돌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권리의 경합하고 권리의 충돌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요거는 권리의 경합, 요거는 옆에다 그림만 요렇게 잠시 경합의 개념 그림만 하나 그려 놓으십시오. 자. 경합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 이거를 권리가 경합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권리가 경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권리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경합은 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뭡니까? 여러 명입니다. 그게 경합하고 충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한번 제가 요 그림만 요래 그려 놓으십시오. 요거만 해 놓고요. 그리고 권리 경합이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보시는데 자, 조금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 돈 물어주세요라는 이런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물권이었습니까? 채권이었습니까?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민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길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으면 자, 저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대해서 손해배상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대금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다시 팔아먹고 이 사람한테 등기해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을은 갑한테 대해서 돈 줬으니까 뭡니까? 등기해 주세요라는 권리를 가지는데 자, 이 권리 실현이 이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진 겁니까? 불가능해져. 집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은 갑한테 대해서 자, 뭐를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니하고 내하고 내가 돈 주면 네가 내한테 집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네가 깨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 깼으니까 그에 따라서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손해를 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뭘 주장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자, 채무불이행이다. 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정당 이유 없이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계약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약관계 없는 자들 간에도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계약을 맺습니까? 야, 내가 그때 갈 테니까 딱 생가라. 그러면 내가 오케이 사인 내고 딱 넘어질 테니까 니 가라. 자, 그거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 없는 자들 간에도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이때는 뭘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자,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 자, 앞으로 수도 없이 반복을 해드릴 텐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든지 불법행위가 있든지.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라고 하면 자, 불법행위는 계약관계 없는 자들 간에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뭡니까? 계약관계 있는 자들 간에 손해를 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요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고 쉬실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자, 갑하고 을하고 자, 여러분들 택시 타면 택시 요금 냅니까? 안 냅니까? 왜 냅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택시 잡아갖고 타가지고 집까지 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날도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그냥 내려보십시오. 진짜 하시지 말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요금을 낸다라는 것은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라. 그러면 택시 요금에 상하는 돈을 주겠다. 택시기사도 뭡니까? 니를 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뭐 달라라는 겁니까? 택시 요금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 갑자기 택시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상대방 차를 박는 바람에 옆에 타고 있는 제가 다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야, 계약했는데 정해진 장소에 네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못 줬네. 그리고 내가 머리 다 깨졌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택시 자체가 자, 사람을 들어봤고 이제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 고의 과실의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되죠. 그래서 불법 행위라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경합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들어박았다라는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자,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한테 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거든지 요건이 갖춰지면 둘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합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경합이 인정되는 이유는 왜냐? 그럼 왜 권리경합을 인정을 하느냐? 이것만 인정하든지 하나만 인정하면 되는데 왜 둘 다를 인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이 인정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전쟁터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 나가는 권총 한 자로 딸랑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권총에 대포에 수류탄에 기관총에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다 주면 낑낑거리 가다 총 맞아 죽. 자, 그게 아니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권리 경합이라는 것도 자,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뭡니까? 그만큼 잘 자기 보호에 유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건 1월달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경합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경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합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100%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00%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권리자한테는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 하나만 주는 게 낫습니까? 인정이 되면 다 주는 게 낫습니까? 다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되면 제가 요걸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 외우면 그거 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대충 요 상태에는 요래 갑니다라고 해서 그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면 전부 다 이게 대충 요래 두드려 맞추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한테 양을 줄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요령껏 양을 줄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이라는 개념 정도 보시고 이번에는 권리 충돌 이건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갑한테 야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 받을 게 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로서 자 1억을 빌려준 게 있다. 이런 경우에 이 집이 경매가 돼서 1억 5천밖에 안 나오면 돈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바로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서 동시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을 권리가 충돌한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권리 충돌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충돌되는 권리가 아까 봤습니다. 채권하고 물권이 충돌된다. 즉 한 명은 저당권자하고 한 명은 임차인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세다 그랬습니까? 야가 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물권하고 물권이 충돌되는 겁니다. 즉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돈은 누구부터 받는 겁니까? 2번 저당권자가 돼야 되겠죠? 자 지금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저당권하고 이제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권 대 물권이 충돌되면 먼저 성립된 권리가 이깁니다. 그러면 둘 다 센 권리니까 먼저 성립됐는지 늦게 성립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물권은 반드시 법이 정하는 경우에 인정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서는 정해놓는 물건이 쭉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가 갖고 있는 게 자 어떤 권리인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거래가 불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가 이런 권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공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하는 게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등기법이나 공시법 해가지고 등기법하고 지적법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공시라는 걸 그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 순서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대 채권이 충돌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채권 대 채권이 약한 것끼리 충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분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이분한테 또 1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 오늘 주기로 했고 이분한테는 내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 3일 동안 돈 주기로 한 시점에서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쯤 뒤에 그러니까 11월 말쯤 돼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돈 왜 안 줘? 라고 할 때 자, 제가 1억을 딱 보여주면서 자, 내가 1억을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당신한테 줘버리면 이분한테 내가 미리 돈 주기로 했는데 그거 못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한테 돈 늦게 빌려줬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줘 패서라도 뺏어가겠습니까? 이놈 인간이 해가지고 연락이 패고 그러니까 형사상 문제가 안 될 만큼 형사상 문제가 되면 또 피곤해지니까 형사상 문제가 안 될 만큼 뭡니까? 위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놈 인간 미쳤다 해가지고 가갈 거 아닙니까? 채권은 그렇습니다. 채권은 순서를 못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똑같다. 그래서 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자, 그거는 다 필요 없고 일단 권리가 충돌한다라는 개념은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충돌되는 권리가 한 개는 약한 채권이고 한 개는 센 지배권인 물권이다라고 하면 시간적인 선회에 관계없이 누구를 이기게 하자라는 겁니까? 물권을 이기게 하자.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그럼 조금 쉬시고 요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조금 쉬시고 여기서부터 권리의 주체와 관련돼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예, 조금만 쉬고 보시죠. 예.